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요즘 일단 날씨가 좋아져서 훨씬 네. 전체적으로 쾌적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시즌이어가지고 대정부 질문하고 예. 또 국감이 실제 국정감사 개시는 추석 이후에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아이템 찾고 또 자료 요구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서 의원님께서는 최근 여순 사건 소송 결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순 사건 소송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순천지원에, 강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그 전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그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예. 그 구례 지역 여순 사건의 유족민 상속인들이 제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랬죠. 예. 예, 희생자 기준으로 총 26명 청구를 했는데 한 명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떨어진 건데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상대방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도 그 당시에 소송을 하지 않고 이제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그 패소 판결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패소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에 계속 광양, 순천, 여수, 고흥 이 유족회 소속 유족들의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한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4인 회동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부승찬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회동설 자체가 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AI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또 결정을 했고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헌정사 처음으로 법사위장 사실 국회의원들만 있어도 난장판인 그곳으로 부르겠다라고 지금 여야 협의조차 없이 지금 민주당이 일방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민주당이 아마도 예. 그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한 회동설 예.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굉장히 약하거나 좀 이런 것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좀 부끄러운 나머지 과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런 최소한의 태도들은 가져왔는데 예. 지금 너무 과하게 심지어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여러 민주당 소속 구성원들을 재판했던 것들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은 방금 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너무 무리해서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뭔가 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서 예. 의원님께서도? 저는 왜 이렇게 좀 차분하지 않을까?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건요. 예. 지금 서영교 의원의 경우 열린공감TV에 있는 그 영상을 가져와서 튼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영상을 보좌진들이 다 체크해요. 근데 이거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이제 서영교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무능하거나 태만한 건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지나치게 강경일본도만 계속 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예 밀고 나가니까 보좌진들도 그에 따라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요즘 이제 이 사인 해동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서영교 의원이 KH그룹 조경식 부회장 불러가지고 또 이상한 이야기 했던 것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을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 지금 최근에 몇몇 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을 좀 걱정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것이다, 아니다, 뼈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선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원론적인지 언중유골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대법원장은 그나마 본인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지금 대법원장까지 어디 언론 인터뷰 자청해가지고 민주당의 의혹이 어떻고 민주당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부당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꼴이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래도 대법원장은 정제되고 차분한 그런 자세로 세종대왕을 기리는 사법적으로 기리는 그런 행사에서 예. 법이 통치의 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워딩들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만들고 또 공포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간접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통치를 또 너무 이렇게 강화하려고 권력 강화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듣기보다는 일방 독주로 달려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돌려서 비판하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또 설치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 관련해서 좀 다른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서 의원님 좀 보셨습니까? 예. 예. 일단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니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바로 또 꼭 그건 아닌 국민의 뜻이 거다라는 아니다. 취지.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왜 나왔던 거냐면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부당한 구속 취소를 했던 그 판사가 지금도 내란 재판 모두를 틀어주고 앉았고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다른 많은 사건들 등등과 관련해서 내란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심리하기 쉽지 않다면 예. 뭔가 좀 전담재판부를 좀 구성을 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법부가 현재 사법부의 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사법부와의 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률 통과시켜놓고 너 이거 따라라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상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돼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해야 할 건 사법부하고 논의해서 내란 재판을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그 틀들을 짜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이제 또 그게 막연히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민주당 내에서 엇박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분출되고 있는 거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 대표님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여당 내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엇박이 있죠. 엇박이 있고요. 왜 있냐 그러면 방금 그 서 의원님도 몇몇 의원들의 행태가 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건지 좀 걱정스럽다. 사실 민주당을 해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선거 나가려는 사람들이 다 너무 흥분해 있어요. 사실 상교 의원도 뭐 서울시장 출마 하마평에 뭐 4천, 4천 올라가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뭐 경기지사 출마 하마평에 또 올라가 있고 막 여러 지방선거 지금 저울질하시는 분들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구애하려고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불러다가 청문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속도 조절하자. 법원이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사위에서 본인 통제를 전혀 따라주지 않고 뭐 바로 지금 해버려가지고 이게 뭐 왜 이러는 거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미애 지방선거. 법사위원장이 자기 장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더 자기 장사하려는 분들을 물론 정치인이니까 그걸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제시키고 차분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오히려 강경파 뭐 이런 막 서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형태로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요. 또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당에 해가 줄 정도의 행동들을 막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분들 원래 좀 되게 강성인 분들이 이제 좀 지도부가 되놓으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당 내에 좀 더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해보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오긴 했습니다만 두 법률가 출신인 두 분 배임죄 폐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전 대표님? 배임죄가요 사실 폭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 조절하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경영계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이랬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처벌받는 거는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게 그게 투자를 무슨 하다 말이죠? 보면 당연히 예.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투자 과정에서 뭔가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회사에 대한 배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최소화해주고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당연히 판례상 일정 부분 인정이 예.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좀 배임죄가 과하게 인정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횡령이랑 거의 비슷한데도 이게 뭐 소유권을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복잡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횡령이 되고 어떤 건 배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처벌을 없애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횡령이라는 범죄를 없애자라는 사람 예. 없잖아요. 예. 횡령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배임죄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병기 원내대표랑 같이 간담회도 한 경영단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예. 본인들은 경영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일정 부분만 좀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히려 너무 왜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냐 배임죄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 막 너무 세게 얘기해서 오히려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약간 수박으로 몰리기도 하고 공격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과한 샌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자라는 얘기는 예.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재계 입장을 이건 뛰어넘은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럼요. 아무도 배임죄를 전부 다 없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재판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 대표님? 저도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사람들은 경제계에도 없고요. 법조계에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일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정치적 노림수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가 나왔던 건 당초는 이제 재개 요구를 받아서 시작된 예, 예. 논의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재개가 조금 불안감을 예. 느끼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뭐 손실을 봤다고 해서 저 배임죄로 처벌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선에서는 뭐 저는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전하람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임죄의 전면 폐기는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농협창구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했다. 이거 배임죄거든요. 예. 이걸 처벌하지 말자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되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임죄가 사라지면 처벌을 못 하는 거죠. 횡령으로 굳이- 가야 됩니까, 이거를? 굳이 하려면 예. 제3자가 결국은 횡령한 꼴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제3자가 횡령하기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전면적으로 그 배임죄를 처벌하는 건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좀 고민이 훨씬 더 깊게 해야 될 문제들이다. 예. 만약에 배임죄를 처벌하려고 들면 횡령죄의 범위를 넓히거나 횡령죄의 종류를 좀 다양화하거나 이런 걸 같이 해서 그 기존에 꼭 처벌받았고 또 처벌해야 하는 범죄들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막음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배임죄 폐지다라고 하는 거에도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제목 중에 배임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임죄가 문제됐던 사안은 대부분 다른 법률 조항도 문제가 되는 거여서 예. 검사들이 기소할 때 배임죄 하나로 딸랑 기소하지 않거든요. 배임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때문에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여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전면 폐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고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조직법 개정안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검찰 개혁안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나눴으니까 기획예산처 신설 관련된 기재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 기획예산처 신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던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하도 뭐 검찰을 해체하고 뭐 대법원을 공격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정작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덜 주목받는 이슈들이 좀 묻혀요. 제가 걱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기재부를 쪼개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를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 관리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처에다가 주겠다라고 법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짜서 쓰는 쪽에다가 예. 채무를 관리하라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획예산처가 있을 때도 국가 채무 관리 기능은 재정부에다가 따로 둬가지고 예산처는 돈을 쓰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중장기적으로 관리할지는 재정부에서 하도록 나눠놨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어쩌면 돈을 좀 편하게 쓰고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널널하게 쓰기 위해서인지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처로 전부 다 몰아줘 놨단 말입니다. 미국에도 기획예산처 비슷한 그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채무관리는 다른 데서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 말을 안 듣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쪼개자라고 난리를 치는데 예산권과 국가채무관리 권한은 당연히 쪼개야 되는 거를 또 편의에 의해서
또 뭉쳐놓고 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지금 너무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예. 천하람 대표께서 이 문제 첫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여서요. 저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제가 좀 얼른 드는 생각은 사실 이 채무관리, 국가 채무관리하고 예산 기능을 같은 부처가 갖고 있었던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재부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은 부서에 놓는 게 천하람 대표가 우려하는 만큼 큰 문제,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리고 채무 한도를 의회가 법률로서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거여서 거기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그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논의되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기관을 분리해 놨을 경우 이 국가 채무 관리의 측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또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제가 더 고민은 필요하고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얼른 일감으로는 그 주장이 조금 더 들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남지사의 출사표를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 의원의 아들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 보증서 발급 관행이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여당 의원의 아들이라서 정치적인 탄압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우선 이게 확정된 범죄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연좌제를 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주철현 의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게 이야기하거나 사실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철현 의원도 야당 의원도 아니시잖아요. 여당 의원이신데다가 이게 이미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 판단이 1심이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심 나왔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여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 아들한테까지 무슨 알아가지고 정치 탄압하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주 그러십니다만은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그냥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수 아닌가. 저는 이 해명을 듣고 나서 오히려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그냥 지켜봅시다. 그랬으면은 저는 오히려 납득을 할 텐데 저는 모든 거를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게 정치인을 무슨 특권 계급화, 처벌이 불가능한 계층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 과정까지 쭉 보셨을 때. 예, 이제 1심인데요, 예. 1심이 또 2심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된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원조 친명이다. 또 하나는 동북권도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친명과 반명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제 주철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동북권지사가 오랜간 없었습니다. 20여 년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동북권 출신의 지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동북권 지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예. 지금 동북권의 산업도시 3개, 여수, 순천, 광양이요. 예. 이 세 군데가 상호 견제 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수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나오면 순천이나 광양이 적극적이지 않고 또 순천 출신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동북권 도지사로서 막강히 딱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동북권 시민들이 저 사람은 도지사를 할 만해, 도지사 하면 좋겠어라고 심리적으로 공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북권 출신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전남 모두를 아우러서 정말 전남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도지사 후보임을 더 좀 이렇게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소지역주의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전남 동북권이라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좋은 지역발전 공약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